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기자클럽 BJC 초청 토론회 사회를 맡은 안세득 KBS 과학재난부장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좀 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핵심 부처로서 그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요즘 드디어 투자가 살아나고 있다. 이제 돈 없어 창업 못한다는 소리는 사라졌다라는 긍정평가가 들립니다.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창조경제가 여전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숫자로 제시된 단기 성과에 매달린다라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이끌고 있는 최양희 장관을 모시고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좌표를 살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생방송 토론에 오신 최양희 장관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오늘 토론은 KBS, MBC, SBS, CBS, YTN이 공동으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면 왼쪽부터 토론에 참여할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SBS 김명진 과학문화부장입니다. 다음 YTN 김진두 과학기상팀장입니다. CBS 이완복 산업부장입니다. MBC 배선영 경제부장입니다.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격 토론에 앞서 최양희 장관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1분 30초 내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방송 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와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지만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의 미래를 좀 잘 설계를 해야 될 텐데 제가 맡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ICT 또 그 토대 위에서 성립되는 창조경제로 이러한 난관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훌륭한 연구 성과를 도출을 하고 이것을 기업으로 잘 연결시켜서 우리나라 경제가 미래가 밝도록 그렇게 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려고 애를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부족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자들이 창의성 있고 도전 있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약간 부족했고 또 하나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올 때 그것을 경제로 연결시키는 소위 기업화, 산업화의 그 메커니즘이 약간 취약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부는 이 두 점을 개선하고자 요즘 상당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질문 창조경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YTN 김진두 팀장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처음 내세운 정책 목표 창조경제입니다. 용어도 모호했고요. 또 그 뜻이 뭔지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2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창조경제가 뭔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성과입니다. 최양희 장관께서는 최근 인터뷰에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창조경제 성과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창조경제 성과 나올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창조경제가 이 정부의 가장 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미래부가 그 일을 충실히 해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창조경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런 일자리를 공급하는 기업을 이제 탄생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 첫 해에는 이러한 개념과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을 했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져서 이것을 성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국에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만든다든가 등등 많은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성과가 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연연구기관에서 탄생시킨 연구소 기업 1호인 콜마비에네치는 상장을 해서 기업 가치가 1조를 넘는 것이 탄생을 했고 또 대전에 있는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탄생시킨 그 기업이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를 바꿀 기술 10대 기술에서 당당하게 1등을 했습니다. 태그웨이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한 10개 정도의 센터가 개설을 했는데 여기서 상당한 성과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한 120여 개의 창업이 회사가 보유이 되었고 여기에 투자도 100억을 넘는 투자가 단 몇 개월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연말쯤에 가서 좀 더 가속화될 것이고 좋은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전국적인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10번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고 또 비중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창조경제를 모토로 내걸고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이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유지되고 있고 또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만일 다음 정부로 넘어갔을 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현재 같은 위치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벤처 붐이나 창업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다음 정권 때도 이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현재의 위치나 예산 지원이나 아니면 현재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보관이 있습니까? 네, 지금 창조경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도록 탈바꿈을 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뭐 수도권에만 경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전 국민이 경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경제 활동을 좀 더 가속화하고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창조경제를 일으키는 그 운동 또는 그 거점을 전국에 골고루 나누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신념 하에서, 개념 하에서 17개의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만들고 있고, 따라서 이 각각의 센터는 그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기관들, 대학들, 연구기관들, 기업들이 합쳐서 거점이 되어서 그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탄생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해서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방향으로 혁신센터의 운영이 점차 변형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몇몇 센터에서는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지 못한 데서는 약간의 정부 지원이 좀 더 가겠지만은 앞으로 전면적으로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자율적으로 자생적으로 지역에 뿌리를 내린 그러한 형태로 변형이 될 것이고 따라서 정권이 바뀌거나 정부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작업이 계속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일반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관심사죠. 통신 정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BS 김명진 부장님 준비해 주시죠. 네. 단통법이 시행된 지 7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기대했던 국민들의 통신 비용 절감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단말기 값만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또 이동통신사들은 전례 없는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단통법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아니라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다. 이런 조롱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장관께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 네. 예,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단말기 유통법이 작년 가을에 이제 시행된 초기에 일부 혼란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반년이 넘어서 단말기 유통법이 그 초기에 기도했던 목표는 충분히 달성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용자 차별 해소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유통 질서가 매우 혼란했기 때문에 많은 이제 국민들께서 매우 불만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유통법이 생겼고 이용자 차별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목표인 이용자 차별 해소뿐만이 아니라 단말기 유통법이 노리고 있는 두 번째 목표가 통신사들로 하여금 서비스나 요금이나 품질 경쟁을 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간 통신 요금은 이제 약간 내렸지만은 서비스 품질 요금 경쟁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라든가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 20%라든가 이런 새로운 정책이나 요금 제도가 선보이면서 원래 소기에 기도했던 목표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그래도 사태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올해 1분기 통신 3사의 그 실적을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SK텔레콤은 59.5%, KT는 무려 135%, LG U+도 36.7%가 늘어났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단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아껴서 제 일속만 챙겼다 이걸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동통신사들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라고 하는 걸 내놓긴 했지만은 사실은 이것도 따져보면 통신요금 인하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언제쯤이나 통신사들이 통신요금을 본격적으로 내릴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네, 따끔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올해 1, 4분기에서의 통신사들의 이익이 매우 급증했다 하는 사실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되돌이켜보면 작년 1, 4분기 때에 그 이용자 차별이 있었던 그 단말 유통 질서의 혼란이 아주 극도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각 통신사들은 어마어마한 마케팅비를 사용을 해서 거의 이익이 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 4분기는 그런 유통 질서가 정상화되고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구조의 유통이 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작년 1, 4분기, 올해 1, 4분기의 비교는 굉장히 특수한 비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잘 살펴보시면은 그 전화와 문자를 이제 고정 금액으로 무료로 이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는 이제 사용량에 따라서 사용자가 알기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998년도에 초고속 인터넷을 탄생시킨 우리 요금제를 그때 만들었었는데 그 이래로 가장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이고, 아마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도입을 하면은 새로운 산업과 생태계가 나타나서 한국의 통신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계의 재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 CBS 부장님도 바로 그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네, 장관님, 어제 이제 KT하고 U+ 다음으로 어제 SKT가 통신 요금제를 데이터 요금제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 음성과 문자는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분들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비용이 증감됐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국민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음성은 한 199분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데이터는 2.3기가를 사용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계산해 보면 최대한 많은 정도 더 요금이 더 증가한다고 보고 계시는데 이건 업계를 위한 정책 아닌가요? 네, 그 요금 제도가 각각의 개인에게 어떤 효과를 미칠까는 이것도 시행을 두고 봐야 될 사항입니다만은, 일단 요금 제도, 지금 발표된 요금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알기 쉽게 돼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요금 제도를 선택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게 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사용할까봐 옛날에는 비싼 요금제를 들고도 데이터가 남아서 못 쓰던 사람들은 그 데이터를 나중에 이월해도 되고 또 선물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다양한 부가 제도가 같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요금이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지 않고 데이터 사용자들에게도 혜택이 있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요금제가 단순화된 측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젊은 층들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음성과 문자는 사용량이 적지 않습니까? 그럼 젊은 층의 비용은 전부 다 그 기성세대, 그 아버지 부모들이 다 요금을 다 내주기 때문에 가구 소득으로 봤을 때는 더 비중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저희가 뭐 정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만은 그 부모님 세대, 그 젊은 세대가 같이 거주하는 그런 가구별로 봤을 때도 통신비가 상당 액수 절감되는 것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는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요금제가 지금 끝이 아닙니다. 네. 지금 일단 현재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요금 경쟁, 서비스 경쟁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회사끼리 서로 상대방 그 가입자 유치 추세를 보아가면서 요금 구조를 계속 변경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소비자들은 앞으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금에 대한 무한 경쟁 체제로 돌입하려면 지금 통신요금 인가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적용이 되는 데가 KT하고 U+가 적용이 안 되고 SKT만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완전 폐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요금 인가제는 이제 지배적 사업자가 적용을 됩니다. 그래서 유선에서는 KT, 무선에서는 이동통신에서는 이제 SK텔레콤이 요금 인가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금 인가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매우 격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서 아마 곧 조만간 요금 인가제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동통신 정책이 그만큼 이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요금 제도가 복잡하다. 그다음 해마다 꾸준히 이 비용이 증가한다는 게 이제 불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등장한 게 알뜰폰인데, 자, MBC 배선영 부장님 알뜰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전 알뜰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내 알뜰폰 가입자가 이제 500만이 넘어서면서 많은 호응은 얻고 있지만 사업자들이 난립하면서 상당수 알뜰폰 사업자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어저께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보면요. 결국은 데이터 요금 중심제라는 것이 음성과 문자는 어떤 고정 요금에서 무제한 사용하고 데이터는 선택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알뜰폰 사업자랑 알뜰폰 가입자랑 상당히 수요가 겹칩니다. 그러니까 알뜰폰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음성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나는 음성을 주로 쓰기 때문에 요금을 아낄 수 있는 결국 이러면은 굳이 알뜰폰 가입자들이 알뜰폰에 머물지 않고 대형 이동통신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입자 이탈로 인해서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한 진단이 있습니다. 사실 알뜰폰이 경영이 어려워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은 알뜰폰이 탄생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초기 투자가 들어가서 그것을 아직 hil수를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를 기점으로 많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브레이크 이븐이나 일부 흑자로 전환을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뜰폰이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알뜰폰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지금 마련되고 있고 이것도 곧 종합대책으로 저희가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뜰폰이 그 데이터 중심 요금제나 그 통신 3사의 요금 경쟁으로 인해서 그 이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뜰폰을 더욱 알뜰폰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알뜰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 대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파 사용료 감면을 연장한다거나 알뜰폰 사업자에게 그 도매 대가를 인하한다거나 또는 알뜰폰을 판매하는 그 여러 가지 유통 채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거나 또는 거대 사업자가 들어가서 시장을 교란한다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좀 더 강화된 또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혜택이 되는 그러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때가 되면 한 번씩 나오는 게 이제 통신비 인하 정책인데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야 이게 통신비가 내려간 것인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인지 저도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 정책의 그 하한,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통신비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비용의 측면에서만 볼 수도 있지만 그 통신비를 지불하고 내가 얻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우리가 데이터나 그 전화를 사용하는 그 전체 양이 몇 년 전보다 무려 5배, 1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지금 10년 전과 비교하면 120배가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어떤 가격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비의 절대 금액은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용을 예를 들면 5%나 6%냐가 상한선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좀 더 내가 많은 지출을 하고 얻겠다라는 욕구를 굳이 말릴 수가 있는가 하는 의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저도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이동통신 시장은 사실 이동통신 3사에서 과점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쓸 수 있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쟁을 심화시켜야 하지 않나. 그래서 경쟁 심화를 통한 가격 인하와 서비스 고도화가 필요한 때다라는 주장은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4 이동통신사가 선정돼야 할 필요는 과거에 오래전부터 제기가 됐는데 계속 연거푸 그 선정이 무산됐습니다. 올해는 곧 선정 기준이 발표되고 선정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제4 이동통신사가 등장하는 겁니까? 네, 그 말씀하셨듯이 시장의 진입 장벽을 좀 낮추어서 조건을 갖춘 그 사업자가 새로 등장해서 진입해서 좀 더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요금 구조라든가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이제 이용자들에게 혜택해 가는 것은 훌륭한 정책이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그러한 정책이 잘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았는데 신청하는 그 사업자, 신규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재무 조건이라든가 사업 운영 계획들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가 허가에 대한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데 신청자가 있더라도 엄격하게 시장 질서가 교란되지 않으면서 사용자 혜택이 가고 서비스가 좋아지는 그런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합격자가 있으면 허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자, 한국 방송 기자 클럽
BJC 초청 토론회 이 토론회는 KBS, MBC, SBS, CBS, YTN이 공동으로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주파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MBC 배선영 부장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른바 황금 주파수라고 하는 700MHz 대역의 주파수인데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제 이 주파수 대역에서 지상파가 초고화질 TV, UHD 방송을 하겠다. 그러는 것이 있고요. 통신사는 또 이 주파수 대역에서 나중에 이제 더 확장된 모바일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서 이 주파수 할당 문제가 정부로서는 어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서 국회 주파수 소위원회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4+1 지상파에게 700MHz 대역의 4개 채널, 그 다음에 DMB 대역의 1개 채널을 할당하는 안을 보고를 했는데요. 어제 국회의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이 정도 안만 가지고는 수도권에서만 UHD 방송이 가능하고 지역에서는 UHD 방송을 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입장이 그럼 결국은 수도권에서만 UHD 방송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서 UHD 방송할 때는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UHD는 우리나라 국가의 미래를 볼 때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UHD 활성화는 미래부의 주요 정책으로 이미 올해 발표가 되었고, 콘텐츠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국가적인 정책을 펴고 있고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UHD 방송을 특히 지상파에서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 디지털 방송 HD를 도입했을 때도 이제 단계적으로 저희가 도입을 해서 성공을 했고요. 이 성공 사례는 아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의 그 전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자 많은 그 러브콜이 사실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UHD도 마찬가지로 지상파에서 작성하신 도입 계획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UHD 방송도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이 투자의 면에서나 단말기 수상기의 보급 면에서나 콘텐츠 제작 면에서나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견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부가 어저께 그 국회 주파수 소위, 사실은 UHD 소위가 있어야 되는데 주파수 소위로 국한되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4+1입니다. 근데 4+1을 볼 때 4+1만 보실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환 계획의 단계적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만 그걸 혜택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간격을 두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그런 계획이 그 뒷면에 다 숨어서 발표가 되지 않으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차근차근 같이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콘텐츠 육성 계획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장관께서 그 4+1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시행해도 시청자들이 큰 불편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4+1 안을 시행을 하게 되면 4개는 700 주파수에서 찾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1개는 DMB 대역에서 찾지 않습니까? DMB 대역에서 찾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시청자들이 VHF 안테나를 설치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왜 그 흑백 TV 안 나오니까 옥상에 올라오고 뒷마당에 가서 안테나 이리저리 돌리고 있던 그 기억들이 다 있을 텐데요. 사실 모든 국민들한테 불편함을 감수하라 이런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700메가 대역은 한정된 주파수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 자원에서 이미 재난 방송으로 일부가 할애가 되어 있고,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중심으로 우리 모든 이동통신 사용자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에서의 주파수 소유도 아마 앞으로 예측한 것보다 훨씬 급증할 걸 보고 있고, 또 방송도 UHD를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그 주파수를 빼고 갑자기 UHD를 넣을 수 없으니까 전환을 위해서 일정 기간 임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썼다가 기존의 대역으로 옮기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제 서로 방송과 통신이 상생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마 국가 전체를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지 않는가 하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아주 고심 끝에 어제 그러한 방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불편하신 사항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기술적 또는 재정적 그 해결책은 저희가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국 방송에 관한 전국 그 UHD 방송에 관한 질문 하나를 추가를 하겠는데요. 미래부 안을 보면은 그 4+R은 일단은 그 4+2는 수도권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한 개는 DMB 대행에서 찾아서 EBS에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방송사들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700주파수에서 5개를 모두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은 논의로 하겠습니다. 논의가 진행 중이니까요. 그런데 그 나머지 6개 주파수도 문제입니다. 전국 방송하려면 11개 채널이 필요한데 이 6개 채널도 문제라는 거죠. 6개 주파수는 기존의 DTV 대행에서 찾아서 지역을 시군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미래부 계획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700의 주파수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종국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DHD로 전환을 함에 있어서 중간 단계의 그 해결 방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가는 과정에서 그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역을 일부 이제 효율화하거나 기술 발전에 따라서 여러 개 채널을 넣는 방안을 도입을 하면서 채널을 확보하겠다 이런 기술적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 지역 방송사라든가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지역과 협의를 거쳐서 이 마스터 플랜을 마련한 뒤에 발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방송사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또 뭐 국회에서 요청하셔서 국회에 가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과 또 수요자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합리적으로 모든 안이 너무 늦지 않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모든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토론이 전문 분야로 올라감에 따라서 좀 주제가 무겁고 재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바꾸는다는 차원에서 좀 거시적인 문제, 국민들 대다수가 걱정하는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 산업이 여전히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고 앞으로도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중국의 빠른 추월로 우리 경쟁력이 좀 뒤처지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미래부가 KICT 전략을 확정해서 앞으로 5년간 9조 원을 투자해서 2020년까지 ITC 생산 240조 원 그리고 수출 2,1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과연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게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관계가 되는 건지, 특히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ICT 산업은 한국 경제를 받치는 정말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작년 통계를 보더라도 수출의 30%가 넘는 것이 ICT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 ICT 산업이 몇 가지 제한된 품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 반도체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아주 소수의 품목에 제한되어 있고 또 소수의 회사가 거의 그걸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부족하다.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중국이라든가 신생국의 추격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런 몇 가지 분야에서도 그 기술 격차가 불과 1, 2년 내로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대한 자본 투자와 기술 투자가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우위가 굉장히 또 위험하고 언제 뒤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는 일단은 안심할 정도로 이제 세계적으로 기술의 1등이고 뭐 시장 지배력도 1등이지만은 이거를 계속 지속시키고 앞으로 20년, 30년간 한국에서 ICT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이 시급하다. 이러한 판단 하에서 저희가 전략을 만들었는데 이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잘하는 것은 더욱 잘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몇 가지 품목에서 우리가 아주 막대한 그 시장을 점유하고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좀 더 스마트하게 하고 지능화시키고 또 원가도 절감해서 그게 첫 번째 전략이고, 그렇지만 두 번째 전략은 품목을 다양하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ICT 융합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산업과 신시장을 창출하고 거기에서 좋은 일자리, 특히 아이디어가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것은 창조경제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ICT나 모든 과학기술 전략이 주로 선진국형이었습니다. 주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을 상대로 이제 기술을 서로 협동을 하거나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었는데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어떤 이벤트에서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지금 빈곤에서 벗어나서 좀 부유한 또는 살기 좋은 세계로 변하고 있다. 즉 구매력이 증가하는 나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소득이 2,000불에서 한 15,000불 사이에 있는 한 80개의 나라가 우리나라와 ICT의 협력의 대상 또는 우리나라 ICT 기업의 진출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나갈 때 눈을 좀 돌려서 다변화를 시켜보자 하는 것이 세 번째 전략이 되겠고,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숫자의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과거의 전략과 달리 이번의 전략에서는 주로 정부가 책임질 분야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고, 민간에게 어떤 분야를 강요하는 그런 것들은 넣지 않았고, 계획 수립 단계에서 벤처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과 아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이 계획을 발표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